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얘기가 과연 금리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또 연휴가 지나갈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또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란 말이 맞을까요? 금리가 오히려 안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하방 압력이 조금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플러스 요인으로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보다 이제 옅어진 가능성이 사실 이제 국채 금리에 좀 하락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국채 공급 이슈마저 조금 리스크가 옅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경로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경제가 그래서 지표가 얼마만큼 이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나오느냐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경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 지표 중에서 저는 코어 물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좀 경제 지표 얘기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코어 물가 중에 주거비에 대한 기여도가 이제 점차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다 강조를 하고 싶고요. 주거비가 이제 CPI, 특히 코어 CPI의 한 40%가량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집값 하락이 후행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최소 이제 상반기까지는 사실 연준의 무리한 긴축 가능성을 지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대료의 수익의 이제 기회비용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소비자들이 일단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덜 쓰기 시작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뜻하게 되고 있고요.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이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서비스 물가도 사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슈퍼코어 CPI라고 또 이제 보는 지표 주가 하나 있는데 연준이 예의주시하게 또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자면은 사실 이제 저번에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또 PC 소비 지출도 보자면은 2022년 10월 달까지 수준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추가적으로 이제 급냉시킬 만한 무리한 긴축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시장은 점차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레벨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구간은 11월 FOMC 회의 전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기물 같은 경우를 보자면 단기적으로 지금 공급 부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떨어지는 속도 대비 아마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쟁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점점 고금리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11월 FOMC를 기점으로 조금씩 시중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쯤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도 보자면요. 연준의 그 일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굳이 이제 무리한 긴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그렇군요. 했고요. 또 이제 전쟁과 유사한 시점에 저희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용 지표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2개월 연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실 실업률도 그렇게 급등하는 이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고용 같은 경우를 보자면 시장 컨센 대비해서 2배 잘 나왔는데 임금 상승을 자극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간당 임금을 보자면 오히려 전년 동기나 전월 대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개월치를 환산을 하면 연 3.3% 수준인데 연 3.3% 수준은 사실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임금 상승 압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굳이 임금이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이제 긴축을 할 이제 또 명분이 줄어들게 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 인원자 수가 많이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레저라든지 헬스케어, 교육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에 또 임금 상승 둔화에 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쉬고 있는 이제 노동력들이 돌아와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특히나요. 이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춰준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보다 옅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최근에 금리 레벨이 높아지긴 했지만 11월,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한 12월 이제 그 동결 이제 가능성은 한 60% 수준까지 그렇군요. 올라오게 됐고요. 이 시장도 지금 이를 조금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채권 시장도 사실 저항선에 어느 정도 부딪히는 모습인 것 같고, 금리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증시가 최근에 기간 조정 압력을 크게 받았던 거는 금리에 대한 부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증시도 사실 이제 온전히 펀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연출이 되지 않을까, 겨울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금리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게 유가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쭉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발작이 탁 일어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사실 전쟁 리스크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쵸? 예. 네, 문제는 저는 이제 이번 전쟁이 그 이란의 책임으로 번지는가에 대한 여부가 조금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또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좀 강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일정 부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라고 그쵸, 봤을 네. 때 이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또 어느 시장에서 확대가 그렇군요.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사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이 강해지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가 시장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석유 파동 수준의 유가 급등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3년에 저희가 유가 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달리 지금 석유 수요는 폭발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 이제 시장이 보다 이제 넓어지는 구간 내에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치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산유국들의 힘도 사실 예전만치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 조금 수급 부분에서도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실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약세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유가 상승폭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한 40%가량 상승을 해야지만이 사실 시장의 약세장에 진입하는데 유가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상승폭에 대해서 여유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이제 힘들지만요. 유가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초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시킬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유가 파동 때와 다른 것은 수요가 지금은 그 정도로 폭발적이진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불확실성은 열어놔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쨌든 변동성은 있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또 실적 시즌이 열리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리스크가 조금 옅어지는 구간과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미국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그쵸.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가 이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3일부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금융업종들이 먼저 어닝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JP모건이라든지 시티, 블랙록 등 이제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은 그 은행들의 실적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실적에 대한 그 큰 충격의 우려는 아직까지는 컨센으로는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도 사실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채권 가격, 미실현, 이 손실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이 채권 가격이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의 그 채권 가격을 많이 담고 있는 은행들은 사실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를 보자면 국채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유 중인 상황인데 그 연이은 사실 주가 신저가를 갱신 중이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또 시장은 그들의 생각을 조금 약간 귀 기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는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일단 이 가장 앞서 실적을 발표한 그 마이크론 실적이 저희가 조금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라고 좀 일부 긍정적으로 이제 톤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사실 반도체 실적은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대형주라든지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워낙 또 이제 그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리스크가 한번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는 사실 반도체 주가가 펀디멘탈 대비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 보다 조금 긍정적인 톤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옅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업종도 사실 지금 수준에 보다는 사실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겨울로 진입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업종의 실적이 이제 뉴욕에서 먼저 공개가 될 거고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당장 한 2시간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지 악재 최대한 많이 털어내고요. 실적 시즌 좀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